우리나라 대통령도 처음 할 땐 다 좋다가 마지막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똑같이 항상심이라고 그래.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이 항상 똑같은 거. 이거 유지하는 게 우리 인생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 항상심을 유지한다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미국으로 수출을 제일 많이 했어요. 또 미국에서 우리 물건을 많이 사줬고, 동맹국이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어디로 중국으로 수출을 제일 많이 해요. 우리 수출이 한 25%, 27%, 미국은 이제 17%, 18%, 16%까지 떨어져요. 그 대신 이제 베트남이 지금 12%, 11%까지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경제적으로는 누구하고 가까우냐면 중국하고 가까운 거, 미국보다. 군사적으로는 완전히 반대야. 완전히 우리 미국한테 의지하고 있고 군사는 중국하고는 완전히 상극이야. 그러니 이게 얼마나 이상한 구조예요. 군사는 미국한테 기대고 있고 경제는 중국한테 기대고 있고, 그럼 이게 한편으로는 좋을 수 있지만 뒤집어서 말하면은 우리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미국이 사드 배치하라고 그러니까 우리 사드 배치했죠? 미국이 배치했어. 그랬더니 중국이 감히 우리한테 미사일을 들이대고 이 방공망을 설치를 해? 니네들 롯데 장사 못해. 막았잖아요. 그 다음에 한국으로 관광 나가는 거 다 막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한류 가수들 들어가는 거 다 막고, 그 한영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꼼짝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갖고 미국한테 우리 좀 북한하고 친하게 지내면 안 되느냐고 가서 얘기하니까 안 돼. 우리가 허락할 때까지 니네 안 돼. 우리 북한하고 우리는 작년부터 친하게 지내기로 합의를 했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안 된다니까 안 되는 거야. 군사적으로는 미국에서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경제적으로는 중국이 안 되니까 이러지도 못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중국에서 지금 철수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자동차 중국에서 철수하기 일보 직전이야. 핸드폰도 중국에서 철수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막으니까. 롯데는 철수하기로 했고. 그래서 우리가 중국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식사 맛있게 하시고 산책들 잘 하셨습니까? 네. 예, 얼굴들이 진짜 밝으시고, 우리 신부님들도 그러시는데 오늘은 진짜 젊은 여자들이 많이 왔대요. 진짜 젊은 여자들이. 날이 가면 갈수록 젊은 여자들이 많이 온다고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토요 특강을 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3만 달러 시대가 넘었어요. 국민 5천만에 3만 달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이 어떨 때 보면은 아직도 10,000달러 수준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국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3만 달러 시대에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또 3만 달러 정도 소득이 되면 세계 정세를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세계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구나. 또 우리들의 생활 방식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그 비근한 예로 3만 달러가 넘어서는 나라들을 보면은 대개 은퇴를 해서 아프리카에 한 번씩 갔다 와요. 1년 내지 2년 정도. 봉사활동 갔다 온다고. 왜냐하면 대개 연금들이 나오기 때문에 아직 내가 힘 있을 때, 내가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에 가보면은 대개 신부님 저 1년 정도 가서 살다 왔습니다. 2년 정도 가서 살다 왔습니다. 그런 사람을 정말 많이 만나요.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아직 그런 게 뭐가 뭔지를 아예 계획조차도 세우지 않고 있는 분들도 많은 거죠. 자신들의 삶의 방향, 그리고 이 3만 달러 시대의 복지 정책이 어떻게 바뀌는지도 모르는 분들 많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강의 때 말씀드렸는데, 지금 요즘 옛날에는 고아원이라고 그러는데 요즘은 애육원이라고 그래요. 애육원. 근데 애육원에 거기 중고등학교에서 한 달 용돈이 20만 원이 나와요. 그리고 4계절 옷 사입으라고 또 20만 원씩 15만 원인가 나와요.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외출도 돼요. 핸드폰도 다 쓸 수 있어요. 학원도 보내줘요. 과외도 해줘요.
영어, 수학은 과외까지 해줘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제는 웬만하면은 많이들 지원을 해줘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한부모 가정도 지원금이 많아요. 또 이제 65세 넘는 분들도 지난 4월 달부터 하위 30%, 30만 원씩 나오고 조금 있으면 대부분이 다 30만 원씩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시대가 참 많이 변하고 있는데 문제는 내가 공부를 안 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 토요 특강은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배워야 될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특별히 오늘은 5,000년 역사 가운데, 우리나라 5,000년 역사 가운데 뗄래야 뗄 수 없는 나라, 이 중국에 대해서 좀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국은 역사적으로 자신들이 통일국가를 이루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우리나라를 침략을 했어요. 침략을 했던가 아니면 속국으로 만들었거나, 중화 사상이라는 것은 중국 자신들이, 이게 뭐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그려졌죠. 미국은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지도가 나와요. 그리고 아프리카는 아예 거꾸로 지도가 나와요. 자기네들 밑에 안 있고 위에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보는 지도가 전 세계 사람들이 똑같이 본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에요. 중국은 자기네들이 이 중화 사상으로 해갖고 요렇게 요 위에 있는 여진족, 말괄족, 돌궐족, 몽골족 이걸 다 오랑캐라고 그랬어요. 이 밑에 베트남 이쪽도 다 오랑캐라고 그랬어요. 아니면 오랑캐라고 무시하거나 아니면은 자기네들 속국으로 만들었거나. 근데 그 첫 번째가 우리나라였어요. 우리나라. 중국은 사실은 역사 안에서 4대 문명 발생지입니다. 첫 번째는 어디가 문명 발생지예요? 여기 유프라테스 티그리스강. 이거 우리 성서하고 직접 연관된, 왜냐하면 아브라함 사람이 우르 사람이야. 우르 사람. 티그리스강 바로 밑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집트 나일강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갖고 나일강이 이것도 성서하고 직접 연관돼 있죠. 그 다음에 인도 겐지강, 인더스강 이게 인더스 문명이죠. 그리고 이 황하, 여기 히말라야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이 황하강이 바로 황하 문명이에요. 어쨌든 우리가 조금 성질이 나더라도 4대 문명 발상지 중에 하나가 황하. 우리는 한강, 되게 강이라고 그러잖아요.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근데 이 황하강은 바다도 아니고 강도 아니고 바다같이 보이기도 하고 강같이 보이기도 해서 이 하자를 쓰는 거예요. 바다 같은 강이다. 그래서 황하라는 단어를 쓰죠. 어쨌든 중국은 역사 안에서 참 많은 나라가 흥망성쇠를 이뤘습니다. 우선 뭐 천황, 지황, 인황, 그 다음에 오제, 그래갖고 여기에 이제 요순임금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 외울 것도 없고 그냥 들어. 그 오제의 끝에 요순임금이 나와요. 요순임금 끝에 또 누가 나오냐면 무왕이 나와요. 주나라라는 것이 나오는데 그 주나라를 일으킨 사람이 강태공하고 무왕이에요. 이제 이 중국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 기원전 여기 정확하게는 1046년부터 256년, 900년 동안, 여긴 또 서주, 동주가 있어요. 서주 기간이 있다가 다시 동주로 옮겨가는데, 문제는 동주로 옮겨갈 때 항상 우리나라 압록강하고 연해갖고 중국이 이렇게 항상, 이게 기본이야. 그러니까 항상 이 진시황, 뭐 주나라 때부터 진시황, 그 다음에 한나라, 이 모든 게 어디하고 연관되어 있느냐면은 우리나라 압록강. 여러분들 안희시성이라는 영화 봤어요? 여기 어딘가에 있는 성이야. 그러니까 항상 우리나라하고 연관이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는 게 중국이라는 나라예요. 먼 나라가 아니에요. 베이징까지 겨우 900km밖에 안 돼요. 여기 서울부터 부산이 400km인데. 그러니까 베이징까지 고속철이 생기면 4시간이면 가는 거리야. 근데 우리는 중국이 되게 멀리 있다고 생각하고 오해하고 있죠. 어쨌든 주나라는 한 500년 경부터 왕권이 약해져요. 그래갖고 이때부터
춘추 전국시대가 시작이 돼요. 많이 들었죠? 춘추 전국시대. 이건 사실 춘추 전국시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자 백가가 중요한 거예요. 제자 백가는 뭐냐면 공자, 맹자, 농자, 뭐 한비자, 뭐 순자, 뭐 무슨 뭐 하여튼 뭐 굉장히 법가 이 100가지의 이론이 나왔다. 그래서 제자 백가야. 근데 사실은 이 문화적으로 가장 융성했던 때가 이때이기도 합니다. 이 춘추 전국시대 제자 백가 이 시대를 통일한 사람이 바로 진시황이에요. 진시황. 그래서 진시황이 위대한 거예요. 예. 그래갖고 통일을 딱 해놓으니까 이 온갖 춘추 전국시대 제자 100가지 이론이 있으니 말이 100가지가 있는데 나라를 통일을 해? 그래서 어떻게 했어? 분서갱유라는 거래요. 싹 태워버려. 공자 책이든 공자, 노노, 뭐 맹자 뭐 이런 거 싹 다 불태워버려. 뭐만 딱 남겨놓느냐면 농사 짓는 서적만 남겨놓고 다 불태워버려. 그래서 뭐를 하냐면 사상을 한 가지로 통일하겠다. 그래서 분서갱유라는 게 나와요. 그 다음에 도량 치수도 똑같이 만들고 법도 하나로 이 제도도 이렇게 그러니까 군 뭐 이런 걸 다 정비를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진시황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진시황이 문제가 아방궁을 만들어 놓고 살았다는 거예요. 아방궁이 누구한테서 나온 거냐면 진시황한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문제는 만리장성을 쌓아요. 이놈은 우리나라부터 시작해갖고 이렇게 이 몽골까지 침략을 못하게 만리장성을 쌓는데 얼마나 많은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거기 저기 뭐야 만리장성 쌓는데 사람 시체 하나씩 싸갖고 쌓아올린 거하고 마찬가지라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지. 그리고 이제 자기 죽는 거 묘 만들어 놓는다고 묘를 만들어 놨는데 제가 여기 시안이라는 곳이에요. 진시황이 수도로 삼았고 묘로 삼았던 데가 시안이라는 곳인데 거기 가보니까 병마용이라고 지하에 그 뭐 한 3,000명, 4,000명 그 전부 다 지하에 죽은 자기를 뭘 호의를 한다고. 그 병마용. 근데 그 병사들 얼굴 표정이 똑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은.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진시황 묘는 아직 개방하지 않았어요. 예, 개방하지 않았어요. 그 크기가 지금 이집트의 피라미드보다 크다는 거예요. 이 병마용도 그러니 그 많은 걸 하니 백성들이 허덕이겠죠. 허덕일 수밖에 없어요. 그 묘 만드는 사람은 다 죽였대잖아요. 그 위치 아는 데를 모르게 한다고 싹 다 죽였대잖아요. 이거를 누가 반대하냐면 큰아들이 반대를 해요. 큰아들이 반대를 하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바마마. 그래갖고 아들을 만리장성 쌓는데 내보내버려. 그래갖고 나중에 죽여버려. 그러면서 또 여러분들 유명한 진시황 얘기는 불로초. 그렇죠? 3,000명의 동자를 뽑아갖고 불로초 구하라고 저쪽에 내려가면은 먹으면 공진당인지 뭔지 그거 먹으면 안 죽는다고. 그래갖고 내보내는데 결국은 가갖고 안 왔잖아요. 그 사람들이 일본 가서 살았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일본의 시조가 됐다는 얘기도 있고 어쨌거나 그러면서 진나라는 금방 망해요. 진나라가 금방 망하면서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초한지 초나라와 한나라. 장기 둘 때 초나라, 한나라, 장기 한나라는 빨간 거, 초나라는 파란 거 아시죠? 거기에 항우와 유방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항우 장사라고 그러잖아요. 항우는 힘이 어마어마하게 셌어. 근데 이 항우가 힘만 셌어. 유방은 외우기도 쉽잖아. 유방은 내가 비누 만들 때 용인시 처인구 유방리야. 유방리 아는 분들 알 거예요. 그거 왜 유방이냐면 그 동네가 유방 같아서 유방리예요. 동네가. 어쨌든 이 유방은 어쨌든 뭐 하여튼 굉장히 남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야. 장량과 한신이라는 이 책사의 말을 잘 들어요. 계속 항우가 유리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몰리죠.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그래서 이제 마지막 강에 딱 들어서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지막 코너에 몰려요. 이랬을 때 배수진을 치자. 내가 힘으로는 누구든지 다 이길 수 있으니까 병사들한테 우리 저 한나라 놈들 이길 수 있다. 그래갖고 이제 결의를 하는데 딱 공격하려고 보니까 눈빛이 다 살아있는 거야. 우리가 덤벼들었다가는 아니 뭐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대는데 우리가 아무리 지금 군사수로 우수하지만 안 되겠다. 한신이 건의를 해요. 유방한테. 하루 참자고. 그래서 바로 안 몰고 기다렸는데 이 한신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초나라 혹시 이따가 온 군사들이 있으면 전부 다 불러오라고. 너희들 초나라 노래를 아느냐? 안다고. 그 앞에서 아주 구성지게 노래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도끼를 품었던 초나라 군사들이 막 고향 생각나고 우는 거야. 이게 바로 사면초가야. 사면에서 초나라 노래가 흘러나온다. 그래서 결국은 항우가 내가 도저히 이길 수가 없구나. 그래서 자결을 하죠. 자기 애첩이랑. 그래갖고 탄생된 나라가 한나라예요. 한나라. 여러분들 중국 사람들 한족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나라가 중국의 기본이 되는 거죠. 한나라는 처음에 잘 나갔어요. 잘 나갔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관료들이 부패를 하고 십상시, 이거 어서 많이 들었던 얘기죠. 몇 년 전에 한관들 10명이 황제를 주물르는 거야. 심지어 영제라고 병약한 환자가 있었는데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황제를 자기네들 마음대로 막 고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중국에는 황건적이 있고 홍건적이 있어요. 황건적은 바로 삼국시대가 열리기, 이제 위초고라고 조조, 유비, 손곤으로 하는 삼국시대 전에 들고 일어나는 건 황건적이야. 그 다음 명나라를 탄생시킨 건 홍건적이에요. 근데 황건적이 들고 일어나요. 막 들고 일어나니까 동탁이 십상시도 쳐부수시고 황건적도 쳐부셔야 되겠다 그래서 들어와갖고 정권을 잡죠. 근데 이 동탁이 처음에는 처음에는 다 좋은 마음으로 들어와. 우리나라 대통령도 처음 할 땐 다 좋다가 마지막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똑같이 항상심이라고 그래.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이 항상 똑같은 거. 이거 유지하는 게 우리 인생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 항상심을 유지한다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어쨌거나 이 동탁을 죽여야 되겠다. 그래갖고 동탁을 몰아내죠. 그리고 이제 펼쳐지는 게 우리가 그 유명한 삼국시대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위초고, 장비, 관우, 여포, 아버지 동탁 죽이려고 그러는 여포, 이런 얘기를 여러분 쭉 중국이 이렇게 흘러나가죠. 어쨌든 사실은 조조가 결국은 삼국을 통일하지 못해요. 유비가 굉장히 삼국지에서는 주인공으로 나오지만은 조조가 굉장히 현명하고 똑똑한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결국은 사마의가 통일의 시작을 하고 그 손자 사마진이 삼국을 통일을 하죠. 근데 이 사마진이 통일을 하고 이 나라를 잘 유지하다가 또 한 200~300년 지나가고 난 다음에 또 중국은 항상 그래요. 아주 어처구니 없이 나라가 망해요. 600년, 지금부터가 아주 중요해요. 600년경에 수나라가 나라를 통일을 다시 해요. 수나라가 나라를 통일하는데 이 수양제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 나라를 이제 다 통일하고 힘도 좀 남고 그러니까 어딜 쳐야 된다? 만주를 휘어잡고 있는 고구려를 쳐야 된다. 그래갖고 고구려로 쳐들어와요. 그런데 3번을 쳐들어오는데 우리 을지문덕, 이 을주문덕한테 당해갖고 이 수나라는 40년을 못 가요. 근데 을지는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 성이 아니라 여진족 성이에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토요특강 못 들었으면은 못하죠. 여진족은 사실 우리 지금 탈북 주민이 여기 있는데 신의주에서 탈북을 했는데 아직도 여진족하고 같이 산대요.
북한에서도 여진족은 따로 관리를 한대. 여진족이라고. 그러니까 여진족 사람들은 이 고구려하고 신라하고 그래서 싸웠을 때 통역관을 데리고 나왔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고구려는 우리 말을 같이 쓰지는 않고 그 여진족 쪽, 만주족 언어를 썼어요. 근데 우리도 지금 만주족 사람들하고 한 6개월만 같이 있으면 의사소통이 된대요. 그렇게 비슷한 말이 많대요. 어쨌거나 하여튼 을지 문덕 장군 때문에 수나라는 그 40년밖에 못하고 망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당나라, 이 기가 막힌 당나라가 등장을 하죠. 당나라는 우리 신라하고 당나라하고 연합을 해서 고구려를 무너뜨리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릴 때 이 중국은요, 우리랑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나라야. 우리 정세에 항상 영향을 미쳐. 근데 신라가 통일을 하면서 이만큼을 당나라한테 줘버려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 땅 여기까지 있었는데 반 이상을 줘버린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신라가 통일하지 말아야 되고 누가 통일을 했어야 돼? 고구려가 통일하면은 완전히 이 동북아 정세는 완전히 바뀌었겠죠. 근데 어쨌든 신라가 통일을 했어요. 그래서 어떨 때 보면은 나도 경상도 사람이지만은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아요. 마음에 안 들 때가. 어쨌든 이 당나라 시대 때는 전쟁이 없었던 시대예요. 중국 역사에 보면. 그래서 당나라 군인들은 거의 훈련을 안 해요. 그래서 좀 전차는 군인을 보면은 니네들 당나라 군대냐? 이렇게 말하는 게 바로 여기서 나와요. 여기에서 이제 알록산 그 양귀비가 등장을 하죠. 현종. 그때까지만 해도 당나라는 시안, 이 현종이 시안은 아까 진시황 묘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시안에는 현종의 별장이 있었어요. 거기 온천이 나와. 기가 막히죠. 참 벌판이 내려다 보이는 게 온천이 나오면 그냥 현종하고 양귀비하고 그냥 둘이서 그냥 온갖 사랑을 다 나눴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현종이 굉장히 똑똑했는데 양귀비를 만나는 순간 바보가 돼버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여튼 똑똑한 남자는 이쁜 여자를 만나는 순간 바보가 되는 거야. 어쨌든 그렇게 다 좋은 당나라가 문화를 굉장히 많이 꼽히던 시절이에요. 이 문화가 꼽힌 시절이 몇 번 있는데 이 한나라, 당나라, 그 다음에 명나라, 최고로 꼽힌 건 청나라예요. 청나라가 최고로 문화가 꼽힌 중국 역사를 훑어보면은 어쨌든 당나라가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들은 송나라, 요나라, 금나라. 금나라는 거란족, 여진족, 만주족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무슨 시대가 오느냐면 몽골 시대가 와요. 징기스칸한테 마지막으로 빼앗기면서 중국은 이제 원나라가 돼. 원나라가 이제 점점 더 커졌죠. 몽골족에 들어갔으니까. 우리나라는 이때 어떤 시대였느냐 하면 고려 시대예요. 고려 시대. 그래서 우리 뭐 충렬왕, 뭐 무슨 무슨 왕 이게 다 누구한테 충성한다고 그러냐? 원나라한테 충성한다고 앞에 충자를 쓴 거예요. 그 충자가 그 충자야. 다른 충자가 아니고. 그리고 전부 다 만주족, 몽골족 부인 얻어다가 결혼하고. 그래서 마지막 고려 시대의 왕들은 우리나라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몽골 말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을 못 알아들었던 거야. 그러니까 중국에 제가 지금 강조하는 것은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관계 없었던 나라가 아니라 거의 뭐 주인 아니면 종 아니면 침략하거나 또 원나라 때는 우리나라 침략해갖고 인지를 얼마나 많이 끌고 갔어요. 왜냐하면 이 원나라가 인구가 150만, 그러니까 몽골의 아이들이 150만도 안 됐는데 2억 명을 다스렸으니까.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 여자가 필요한 거, 인구를 늘리려면은. 그래서 그렇게 많이 끌려갔던 거죠.
어쨌건 이 원나라 끝에는 이제 주원장이라는 여러분들 이름 많이 들어서 명나라가 이제 등장을 하죠. 요때는 홍건적이야. 홍건적. 그래갖고 명교, 무협지에 보면 여러분들 뭐 태평교, 명교, 나 무당파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백년, 그러니까 이건 명교하고 백령교도하고 합쳐갖고 나라를 세운 게 명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무협지를 읽어보면은 소림사, 무당, 태백산의 누구,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게 다 민속 종교하고 연결돼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도 민속 종교하고 연결된 종교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알게 모르게 우리나라 정치에 많은 영향을 미치죠. 근데 문제는 명나라는 우리를 속국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이성계가 왕이 되고도 왕주의를 한동안 못 받아요. 3년 동안. 너는 반란으로 돼갖고 너는 왕으로 인정할 수 없다. 3년을 기다려요. 그래서 우리가 명칭 중에 알아야 되는 게 대감, 상감. 대감이나 상감이나 한 끗 차이야. 근데 우리는 상감마마를 왕으로 하잖아요. 이 상감이라는 단어도 중국 사람들이 준 거예요. 명나라에서. 우린 감히 황제라는 단어도 못 썼고 왕이라는 칭호도 누가 내려줘야 돼? 왕이라는 칭호도 명나라가 내려줘야 돼. 이 칭호도. 근데 이 명나라 시대 1592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임진왜란이 벌어져요. 임진왜란이 벌어지고 이제 막 거의 뭐 왕이 막 압록강 앞까지 도망을 가니까 이 명나라에서 이여성 장군을 보내갖고 오만을 보내갖고 전쟁을 하죠. 요거는 내가 예전에 강의 때 1시간에 걸쳐서 강의한 내용이 있어요. 아주 리얼하고 재미나게 얘기를 해줬는데 이때 명나라가 저 밑에 부산까지 내몰고 일본까지 밀고 갔으면 명나라는 안 망했어요. 그런데 바로 한양을 탈환하고부터 뭘 하느냐면은 휴전을 제의를 해요. 그러면서 거의 5년 동안을 명나라 군인들이 5만 명이 여기서 머물러. 그러면서 계속 본국이 군사 아주 잘 싸우는 애도 5만 명을 딱 빼냈으니까 계속 북쪽이 약해졌던 거야. 그래서 얼마 버티지 못하고 누구한테 나라를 뺏겼냐면 만주족한테 나라를 뺏겨요. 그게 바로 청나라예요. 네. 청나라가 바로 되면서 임진왜란 다음에 바로 온 게 병자호란이잖아. 이건 왜란이고 저건 호란이잖아요. 네, 네. 병자호란. 이때부터는 청나라. 그러니까 너희들 우리한테 형님 나라로 해라. 우리는 명나라하고 의리를 지켜야 벌써 게임 끝났는데 우리는 명나라한테 의리를 지켜야 된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구나. 그러고 밀고 내려오는 게 병자호란이에요. 그때 뭐 역사학자들마다 인원수가 다르지만 우리나라 남자는 거의 안 데려가고 그때도 150만 명의 만주족이 1억 5천만 명의 한족을 지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무서울 게 아니야. 조금만 하면은 먹을 수가 있어. 내가 늘 얘기했지만 일본도 만주까지 먹었어요. 일본도, 영국도, 아까 영국 그려달라고 그러니, 영국도 아편 전쟁으로 중국 거의 먹어갖고 항복해갖고 홍콩하고 여기저기 내줬잖아요. 홍콩하고 카지노 있는데 마카오를 내줬잖아요. 100년 쓰라고. 그런데 만주도 중국을 먹었고, 몽고도 중국을 먹었고, 일본도 중국을 먹었는데 우리나라만 중국을 못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정신 차리면은 먹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너무 위험한 발언을 했나? 나는 먹어서도 안 되고 먹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지만 중국을 무서워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중국을 무서워할 필요도 없어요. 어쨌거나 이 청나라는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 4,000년을 지금 25분에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어쨌거나 하여튼 이 청나라는 정말로 문화적으로 융성했던 나라예요.
그런데 문제는 점점 1800년 오면서 아편을 하고 시작하면서 이 제국주의를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제국주의를. 요때는 막 제국주의가 막 나올 때 청나라는 누가 난리를 쳤느냐면 서태후가 48년을 집권을 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여자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 서태후는 또 남성 편력이 너무너무 심했던 황후예요. 그러니 이게 뭐가 될 게 뭐 있어. 그래갖고 청일전쟁은 또 여러분들 잘 알죠. 동학혁명 일어나고 나서 고종이 이게 곧 있으면 죽을 것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청나라한테 우리 좀 지켜달라고. 그래갖고 7,000명을 파견을 해요.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우리도 이거 우리 그 시모노세키 조약을 통해서 먹을 수가 있게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갖고 해갖고 요건 시모노세키 조약은 그 다음의 일이지만은 하여튼 전쟁을 해갖고 어마어마한 중국에서 배를 갖고 나왔는데 포가 좋았는데 포알이 없었던 거야. 배도 크고 이 서편제가 다 끌어다 쓰는 바람에 이화원 만들고 사치하고 향락하고 그러는 바람에 청나라는 1912년에 끝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거의 같이 명을 하죠.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막 별게 다 생겨요. 근데 결국은 국민당의 장제스라고 그러죠. 원래 이름이 장제스예요. 공산당의 마오쩌둥하고 결국은 서로 싸워요. 이제 권력을 가지고. 그러다가 1949년에 결국은 마오쩌둥이 이기죠. 장제스는 대만으로 도망가고. 그래갖고 1949년에 공산당이 이제 중국 공산당이 탄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중국의 역사가 흘러왔죠. 근데 49년에 자기네들이 내전을 통해서 공산당이 정권을 잡았는데 1950년에 6.25가 터져요. 6.25가 터지니까 압록강까지 우리가 밀고 올라갔을 때 마오쩌둥은 순망치한이라는 말을 써요.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고. 북한이라는 요게 없어지면은 바로 우리가 미국이라는 나라, 우리는 공산주의고 미국이 민주주의인데, 그러니까 정말로 잘 싸우는 군인들 90만 명을 파견을 하죠. 아무것도 안 보내고 여기 옥수수하고 쌀가루만 딱 져서 총 한 자루 해갖고 밤에만 움직이는 거야. 그렇게 많은 사람이 들어올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지. 그 바람에 일사후퇴라는 게 생긴 거예요. 이것도 결국은 누구 얘기냐면 중국하고 우리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역사 안에서 일본을 뗄래야 뗄 수 없지만은 중국도 뗄래야 뗄 수 없는 나라야. 그렇다면 중국을 이해해야 돼. 도대체 중국 민족은 어떻게 생겨먹었고 그 민족은 심성이 어떻고 그런 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전혀 모르고 방송에서 뭐만 나오면 저런 나쁜 놈들, 저런 이상한 놈들 요 정도 수준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지금도 중국은 공산주의고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지만 중국은 대미 수출은 중국에 밀려 2위로 떨어졌어요. 유독 나이 들어 젊을 때보다 더 멋있고 아름다워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 젊었을 땐 나이에 비해 어려 보였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자 자기 나이보다 더 나이 들어 보이는 사람, 조금은 신경질적이고 무미건조한 얼굴로 변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나쁘게 변한 얼굴이 아니고 바로 인상입니다. 인상이 좋아지면 나이 들어 보이는 얼굴이나 험한 얼굴도 바뀌게 됩니다. 또 다른 아름다움이 생기는 거죠. 특히 경제적 여유를 떠나 나이 들수록 외모가 멋있어지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들에겐 4가지의 비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말을 예쁘게 해야 얼굴 인상도 좋아진다. 욕하거나 험한 말을 하는 사람들의 인상은 어떤가요? 대부분 상기되어 있고 사나운 표정입니다. 나쁜 말에는 이에 어울리는 표정이 따라오게 됩니다.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말이 우리의 생각이나 행동에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나쁜 말을 하면 표정도 따라갑니다.
좋은 말은 좋은 생각에 영향을 주고 좋은 인상으로 남습니다. 두 번째, 내 마음대로 하려는 마음을 버린다. 여러 욕심 중에서 인상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에 대한 욕심이라고 합니다. 내 생각대로 하지 않으면 비난하는 마음은 그 사람을 내 마음대로 하려는 욕심에서 비롯됩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말이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쳐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사람을 내 마음대로 하려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세월의 흔적으로 인상에 남게 됩니다. 세 번째,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게 있다는 걸 받아들인다. 체념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관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걸 받아들이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네 번째, 가진 것에 감사한다. 가진 것에 감사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얼굴이 밝다는 것입니다. 기쁨은 만족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 자체만으로도 행복한 느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변화입니다. 더 벌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좋은 인상을 지닌 중년으로 혹은 노년으로 나이 들 것입니다. 여러분은 평소 외모 관리를 잘 하시는 편이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외모 관리는 운동과 마찬가지로 의지력과 꾸준한 노력을 요구합니다. 부지런함이 필요한 외모 관리는 우리가 운동에 신경을 쓰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가천대학교 이기려 총장님이 90세가 넘으셨지만 여전히 5060대처럼 보이신다고 합니다. 이분의 자기관리 능력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부지런하게 노력하고 절제하는 것은 강력한 의지력을 요구하는 일이지만 그분이 그것을 지키셨다는 것은 정말 멋진 일인데요. 이를 통해 외모 관리에 또 다른 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외모 관리는 나태해지는 자신을 돌려세우고 정신을 가다듬는 데 도움을 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외모가 살아가는데 중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성격이나 내적인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는 외모의 중요성을 완전히 간과한 의견일 수도 있습니다. 외모 관리는 우리의 청결, 체형, 화장 등 외부의 모습과 몸의 관리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외형의 관리는 내적인 충실과 정신적인 안정에도 상당한 도움을 준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나이 들수록 외모를 가꾸지 않으면 손해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외모가 중요한 이유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존감이 높아지고 자신감이 생깁니다. 외모를 가꾸는 것은 정신적인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자신의 외모에 신경을 쓰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성취감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으며 이는 곧 자존감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더 활발하고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는 노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결국 나이가 들수록 외모를 가꾸는 것은 단순히 겉모습을 꾸미는 것을 넘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고령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외모 관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이는 개인의 행복과 사회적 관계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라도 외모 관리에 신경 쓰고 나 자신을 더욱 빛나게 만드는 노력을 시작해 봅시다. 두 번째는 인간관계 형성에도 도움이 됩니다. 현대 사회는 과거에 비해 눈부신 의학적 발전을 이루어냈습니다. 이러한 발전 덕분에 평균 수명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사람들은 예전보다 더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단순히 오래 사는 것만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어떻게 오래 사는지가 중요해졌습니다. 즉, 삶의 질이 중요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고령화 시대에 접어든 지금,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의 삶을 준비하며 건강과 외모 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사회적 활동이 줄어드는 은퇴 이후에도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외모를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외모 관리는 단순히 타인에게 보이는 이미지 개선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과도 직결됩니다. 또한 현대 사회에서는 가족의 형태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핵가족화와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홀로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중장년층과 노년층은 새로운 인간관계, 특히 이성과의 만남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외로움 해소를 넘어서
새로운 삶의 동반자를 찾고자 하는 욕구로 이어지는데요. 사회학자들은 인간의 외모가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지적한다. 첫인상은 만남의 시작을 좌우하며 이는 곧 관계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중장년층이나 노년층이라 할지라도 깔끔하고 매력적인 외모는 새로운 만남에서 긍정적인 인상을 남기고 더 나아가 더 나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는 후광 효과로 인한 신뢰감을 줍니다. 어떤 사람이 서울대학교를 나왔다고 하면 우리는 그 사람이 성격도 좋고 인성도 좋고 성실하며 여러 가지 긍정적인 성격을 가졌을 것이라고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이렇게 서로 관련 없는 특성들을 관련 있다고 잘못 판단 내리는 것을 후광 효과라고 하는데요. 이런 후광 효과가 가장 잘 나타나는 곳이 바로 외모입니다. 외적 매력이 사회생활에 유리하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아름다운 것을 동경합니다. 연예인으로부터 신비함을 느끼는 이유도 수려한 외모 때문이죠.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깔끔한 외모를 가진 사람을 보면 자동으로 능력 있고 친절하고 지적인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람의 역량을 평가할 때 외모는 능력과 무관하지만 영향력이 큰 평가 요소임을 우리는 이미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생활을 하고 나이가 들수록 외모를 잘 가꾸어야 합니다. 외모는 협상의 도구이자 관계 형성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외모 관리를 등한시할 때 발생하는 문제를 생각해 봅시다. 바스러질 것 같이 상한 머릿결에 마구 엉켜있는 머리 스타일을 한 사람을 보면 부지런함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피부가 거칠고 푸석한 사람을 보면 삶의 여유가 느껴지지 않고 어딘가 모르게 지쳐 보입니다. 상대방이 나와 가까운 사람일지라도 만날 때마다 헝클어진 모습만 보여준다면 신뢰를 쌓기가 어렵습니다. 망가진 모습으로는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설명하는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외모를 잘 관리하면 그런 소모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은 물론 좋은 기회를 얻을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의사 전달 효과 역시 몸짓과 표정, 시선이 55%이고 목소리 톤은 38%, 내용은 겨우 7%에 미친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람과의 관계에서 외적 요소가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경험과 지식, 사회적 신용이 높아지지만 이를 제대로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올바른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깔끔하고 정돈된 외모는 상대방에게 효과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외모에 신경 쓰는 것은 단순히 미용이나 패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가치와 신뢰감을 전달하는 수단이 되며 이를 통해 사회활동 참여를 더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나이가 들면서 발생하는 외모의 변화는 불가피한 것이지만 외모 관리를 통해 이러한 변화를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외모 관리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피부 관리는 특히나 중요한데 피부 탄력을 유지하고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청결과 보습이 필요합니다. 일상적인 클렌징과 보습 과정을 통해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하고 건강한 피부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적절한 헤어 관리도 중요합니다. 머리카락은 외모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이며 올바른 헤어 관리를 통해 머리카락의 상태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머리카락 커트와 샴푸, 컨디셔너 사용을 통해 머리카락의 건강을 유지하고 윤기를 더할 수 있습니다. 머리카락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면 자연스럽게 외모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심각한 고민거리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머리숱은 유전이라고 생각하고 관리를 전혀 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3단같이 검고 숱이 많던 머리카락이 세월이 흐르면서 자꾸 빠지고 윤기가 사라져가는 건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도 탄력 있고 숱이 많은 모발을 유지하는 분들을 우리 주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건강한 모발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머리숱을 많게 만드는 방법의 하나는 올바른 머리 감기 방법입니다. 탈모를 예방하려면 두피가 깨끗해야 합니다.
미세먼지, 노폐물, 두피 각질이 모공을 막으면 가려움증, 두피 피부염이 생길 수 있고 머리카락이 많이 빠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 동안 쌓인 노폐물을 제거하기 위해 저녁에 머리를 감는 것이 좋습니다. 머리숱을 많게 만드는 음식으로는 달걀, 연어, 호두, 두부, 검은콩, 해조류, 제철, 과일 등이 있습니다. 사람의 외모에서 머리는 약 70%를 차지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머릿결은 우리의 자신감을 높여주고 매력을 더해줍니다. 단순히 외모를 꾸미는 것 이상으로 개인의 자신감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외모에 대한 관심과 노력은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자세의 반영이기도 합니다. 더불어 외모 관리를 통해 자신에게 더 많은 자신감을 부여받고 삶을 더욱 즐겁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외모를 꾸미는 것뿐만 아니라 건강한 삶을 추구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건강한 식습관은 피부의 상태를 유지하고 체중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선하고 영양가 있는 식품을 꾸준히 섭취함으로써 피부에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과다한 지방이나 당분을 함유한 음식은 피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여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식습관의 변화는 피부의 상태를 개선하고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꾸준한 운동은 체중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며 이는 외모의 변화를 더욱 긍정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운동은 신체적인 활동을 촉진하여 신진대사를 활성화하고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돕는데 이는 피부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운동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신체적인 근육을 강화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이유로 꾸준한 운동은 피부의 상태를 개선하고 체중을 관리하는 데에 도움이 되며 외모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짙어지는 체취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흔히 노인 냄새, 호라비 냄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진정한 외모 관리는 시각적 모습뿐만 아니라 향기까지 관리하는 데 있습니다. 자신의 체취를 알고 그에 맞는 관리법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노년기에는 땀의 분비가 상대적으로 적고 실내 활동이 많아 의외로 매일 샤워를 하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 체취는 땀샘의 피지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특히 피부가 접히기 쉬운 부분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이를 위해 매일 샤워하는 것을 권장하고 의류를 주기적으로 세탁해주는 것도 좋은 방안입니다. 또 적당한 햇볕 쬐기는 살균 효과가 있어 노인 냄새 완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햇볕에 적정 시간 노출하면 비타민 D 합성을 촉진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입이 마르면 구강 내 세균이 증가해서 구취가 나고 잇몸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정기적인 치과 진료와 식사 후에는 양치를 꼭 하셔서 치아 건강에도 신경 쓰셔야 합니다. 오늘은 나이 들수록 외모 관리의 중요성과 그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사회적 환경에서는 매체를 통해 젊고 아름다운 외모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외모에 대한 압력이 더해지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특히나 광고, 영화, 소셜 미디어 등에서는 늘 젊고 화려한 이미지가 부각되면서 나이를 먹을수록 외모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자존감과 자신감을 훼손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자신의 외모에 대한 긍정적인 자아, 이미지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은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필요한 자세입니다. 외모의 변화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외모만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인격, 능력, 경험 등 많은 측면이 개인의 가치를 형성하며 외모는 단지 그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것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른 외모에 대한 압력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음의 평화와 안정은 외모보다 훨씬 더 중요하며 이를 위해 외모에 대한 압력을 극복하는 데 주저하지 않아야 합니다.
외모에 대한 불안감을 극복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자세를 유지한다면 나이가 들어가더라도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외모는 신뢰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성숙한 이미지를 유지하려는 욕구는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는 요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외모가 치명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깔끔하고 자신감 있게 보이는 외모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모만으로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적인 성숙함과 신념, 능력, 인격적 특성 등도 신뢰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외모뿐만 아니라 내적인 자질도 함께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드린 것들은 하루아침에 달성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이것들이 쌓여 나의 외모 경쟁력을 높여주는 것인데요. 외모만으로만 편한 삶을 살 수는 없지만 내 삶의 질을 높여주는 건 확실합니다. 인생은 결과가 아닙니다. 나의 하루가 쌓여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듯 하루하루 살아가는 과정 자체가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신가요? 삶이 주는 오늘 하루를 낭비하지 말길 바랍니다. 외면과 내면 모두 우리가 타고나면서부터 가진 것이기에 둘 다 전보다 나아지도록 노력하는 사람이 진정 매력적인 사람이지 않을까요? 요즘에는 잘생기거나 예쁜 사람이 성격도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만큼 성숙하고 훌륭한 내면을 가진 사람들은 외형에도 꾸준히 신경을 씁니다. 그들 모두가 특출나게 아름답고 잘생겼다기보다는 자신에게 어울리는 스타일을 스스로 잘 알고 상황이나 장소에 맞게 꾸미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외모 관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외모에 신경 쓰는 것은 자신감을 높이고 건강을 유지하며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현재의 모습에 대한 자각과 아름다워지겠다는 결심, 그리고 순간순간 작은 행동의 변화만으로 분명 잃어버린 매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외모의 변화를 원한다면 이제부터 매 순간 나의 행동을 주의 깊게 지켜보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외모 관리를 해야 되는 진짜 이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외모 관리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나이 들수록 외모 관리가 삶의 질과 직결된다. 단순히 예쁘고 잘생겨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건강과 자신감을 지키는 중요한 습관이 된다. 외모 관리의 의미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커진다. 1. 자기 관리의 태도를 보여준다. 외모는 단순히 겉모습이 아니라 자기 관리의 결과다. 나이가 들어도 깔끔하게 가꾸는 사람은 삶을 성실하게 살아온 인상을 준다. 주변의 신뢰와 존중도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2. 자신감을 유지하게 한다. 외모를 돌보는 습관은 스스로에 대한 만족감을 높인다. 거울을 볼 때 느끼는 작은 자신감이 일상에서의 활력을 만든다. 나이 들수록 자신감은 외모 관리에서 비롯되기도 한다. 3. 건강 상태를 반영한다. 피부, 체형, 표정은 몸과 마음의 건강을 그대로 드러낸다. 외모를 관리하는 습관은 결국 건강을 챙기는 습관과 연결된다. 외모 관리는 단순한 꾸밈이 아니라 건강 관리의 일부다. 4. 사회적 관계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첫인상은 여전히 외모에서 시작된다. 나이가 들어도 깔끔한 외모를 유지하면 관계에서 신뢰와 호감을 얻기 쉽다. 외모 관리는 인간관계의 질까지 좌우하는 요소가 된다. 나이 들수록 외모 관리가 중요한 이유는 자기 관리의 태도, 자신감, 건강, 관계라는 네 가지에서 드러난다. 외모는 단순한 꾸밈이 아니라 삶의 태도를 비추는 거울이다. 결국 외모를 관리하는 습관은 나이가 들수록 더 큰 자산이 된다. 네. 식사 맛있게 하시고 산책들 잘 하셨습니까? 네. 예. 얼굴들이 진짜 밝으시고 우리 신부님들도 그러시는데 오늘은 진짜 젊은 여자들이 많이 왔대요. 진짜 젊은 여자들이. 날이 가면 갈수록 젊은 여자들이 많이 온다고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토요 특강을 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3만 달러 시대가 넘었어요. 국민 5천만에 3만 달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이 어떨 때 보면은 아직도 10,000달러 수준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국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30,000달러 시대에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또 30,000달러 정도 소득이 되면 세계 정세를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아, 세계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구나. 또 우리들의 생활 방식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뭐 그 비근한 예로 30,000달러가 넘어서는 나라들을 보면은 대개 은퇴를 해서 아프리카에 한 번씩 갔다 와요. 1년 내지 2년 정도. 봉사활동 갔다 온다고. 왜냐하면 대개 연금들이 나오기 때문에 아직 내가 힘 있을 때, 내가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에 가보면은 대개 시민님 저 1년 정도 가서 살다 왔습니다. 2년 정도 가서 살다 왔습니다. 그런 사람을 정말 많이 만나요.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아직 그런 게 뭐가 뭔지를 아예 계획조차도 세우지 않고 있는 분들도 많은 거죠. 자신들의 삶의 방향, 그리고 이 30,000달러 시대의 복지 정책이 어떻게 바뀌는지도 모르는 분들 많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강의 때 말씀드렸는데, 지금 요즘 옛날에는 고아원이라고 그러는데 요즘은 애육원이라고 그래요. 애육원. 근데 애육원에 거기 중고등학교에서 한 달 용돈이 20만 원이 나와요. 그리고 4계절 옷 사입으라고 또 20만 원씩 15만 원인가 나와요.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외출도 돼요. 핸드폰도 다 쓸 수 있어요. 학원도 보내줘요. 과외도 해줘요. 영어 수학은 과외까지 해줘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제는 웬만하면은 많이들 지원을 해줘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한부모 가정도 지원금이 많아요. 또 이제 65세 넘는 분들도 지난 4월 달부터 하위 30% 30만 원씩 나오고, 조금 있으면 대부분이 다 30만 원씩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시대가 참 많이 변하고 있는데, 문제는 내가 공부를 안 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 토요 특강은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배워야 될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특별히 오늘은 5,000년 역사 가운데, 우리나라 5,000년 역사 가운데 뗄래야 뗄 수 없는 나라, 이 중국에 대해서 좀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국은 역사적으로 자신들이 통일국가를 이루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우리나라를 침략을 했어요. 침략을 했던가 아니면 속국으로 만들었거나, 중화 사상이라는 것은 중국 자신들이, 이게 뭐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그려졌죠. 미국은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지도가 나와요. 그리고 아프리카는 아예 거꾸로 지도가 나와요. 자기네들 밑에 안 있고 위에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보는 지도가 전 세계 사람들이 똑같이 본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에요. 중국은 자기네들이 이 중화 사상으로 해갖고 요렇게 요 위에 있는 여진족, 말괄족, 돌궐족, 몽골족, 이걸 다 오랑캐라고 그랬어요. 이 밑에 베트남 이쪽도 다 오랑캐라고 그랬어요. 아니면 오랑캐라고 무시하거나, 아니면은 자기네들 속국으로 만들었거나. 근데 그 첫 번째가 우리나라였어요. 우리나라. 중국은 사실은 역사 안에서 4대 문명 발생지입니다. 첫 번째는 어디가 문명 발생지예요? 여기 유프라테스 티그리스강. 이거 우리 성서하고 직접 연관된, 왜냐하면 아브라함 사람이 우르 사람이야. 우르 사람. 티그리스강 바로 밑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집트 나일강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갖고 나일강이, 이것도 성서하고 직접 연관돼 있죠. 그 다음에 인도 겐지강, 인더스강. 이게 인더스 문명이죠. 그리고 이 황하, 여기 히말라야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이 황하강이 바로 황하 문명이에요. 어쨌든 우리가 조금 성질이 나더라도 4대 문명 발상지 중에 하나가 황하. 우리는 한 강, 대개 강이라고 그러잖아요.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근데 이 황하강은 바다도 아니고 강도 아니고 바다같이 보이기도 하고 강같이 보이기도 해서 이 하자를 쓰는 거예요. 바다 같은 강이다. 그래서 황하라는 단어를 쓰죠. 어쨌든 중국은 역사 안에서 참
많은 나라가 흥망성쇠를 이뤘습니다. 우선 뭐 천황, 지황, 인왕, 그 다음에 오제, 그래갖고 여기에 이제 요순임금이 나와요. 여러분들 하나 외울 것도 없고 그냥 들어. 그 오제의 끝에 요순임금이 나와요. 요순임금 끝에 또 누가 나오냐면 무왕이 나와요. 주나라라는 것이 나오는데 그 주나라를 일으킨 사람이 강태공하고 무왕이에요. 이제 이 중국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 기원전 여기 정확하게는 1046년부터 256년, 900년 동안, 여긴 또 서주, 동주가 있어요. 서주 기간이 있다가 다시 동주로 옮겨가는데, 문제는 동주로 옮겨갈 때 항상 우리나라 압록강하고 연해갖고 중국이 이렇게 항상, 이게 기본이야. 그러니까 항상 이 진시황, 뭐 주나라 때부터 진시황, 그 다음에 한나라, 이 모든 게 어디하고 연관되어 있느냐면은 우리나라 압록강. 여러분들 안희시성이라는 영화 봤어요? 여기 어딘가에 있는 성이야. 그러니까 항상 우리나라하고 연관이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는 게 중국이라는 나라예요. 먼 나라가 아니에요. 베이징까지 겨우 900km밖에 안 돼요. 여기 서울부터 부산이 400km인데. 그러니까 베이징까지 고속철이 생기면 4시간이면 가는 거리야. 근데 우리는 중국이 되게 멀리 있다고 생각하고 오해하고 있죠. 어쨌든 주나라는 한 500년경부터 왕권이 약해져요. 그래갖고 이때부터 춘추 전국시대가 시작이 돼요. 많이 들었죠? 춘추 전국시대. 이건 사실 춘추 전국시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자 백가가 중요한 거예요. 제자 백가는 뭐냐면 공자, 맹자, 농자, 뭐 한비자, 뭐 순자, 뭐 무슨 뭐 하여튼 뭐 굉장히 법가, 이 100가지의 이론이 나왔다. 그래서 제자 백가야. 근데 사실은 이 문화적으로 가장 융성했던 때가 이때이기도 합니다. 이 춘추 전국시대, 제자 백가 이 시대를 통일한 사람이 바로 진시황이에요. 진시황. 그래서 진시황이 위대한 거예요. 예. 그래갖고 통일을 딱 해놓으니까 이 온갖 춘추 전국시대 제자 100가지 이론이 있으니 말이 100가지가 있는데 나라를 통일을 해? 그래서 어떻게 했어? 분서갱유라는 거래요. 싹 태워버려. 공자 책이든 공자, 노노, 뭐 맹자, 뭐 이런 거 싹 다 불태워버려. 뭐만 딱 남겨놓느냐면 농사 짓는 서적만 남겨놓고 다 불태워버려. 그래서 뭐를 하냐면 사상을 한 가지로 통일하겠다. 그래서 분서갱유라는 게 나와요. 그 다음에 도량, 치수도 똑같이 만들고 법도 하나로, 이 제도도 이렇게, 그러니까 군 뭐 이런 걸 다 정비를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진시황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진시황이 문제가 아방궁을 만들어 놓고 살았다는 거예요. 아방궁이 누구한테서 나온 거냐면 진시황한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문제는 만리장성을 쌓아요. 이놈은 우리나라부터 시작해갖고 이렇게 이 몽골까지 침략을 못하게 만리장성을 쌓는데 얼마나 많은 그래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저기 뭐야 만리장성 쌓는데 사람 시체 하나씩 싸갖고 쌓아올린 거하고 마찬가지라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지. 그리고 이제 자기 죽는 거 묘 만들어 놓는다고 묘를 만들어 놨는데 제가 여기 시안이라는 곳이에요. 진시황이 수도로 삼았고 묘로 삼았던 데가 시안이라는 곳인데 거기 가보니까 병마용이라고 지하에 한 3,000명, 4,000명 그 전부 다 지하에 죽은 자기를 호의를 한다고. 그 병마용. 근데 그 병사들 얼굴 표정이 똑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은.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진시황 묘는 아직 개방하지 않았어요. 예, 개방하지 않았어요. 그 크기가 지금 이집트의 피라미드보다 크다는 거예요. 이 병마용도 그러니 그 많은 걸 하니 백성들이 허덕이겠죠. 허덕일 수밖에 없어요. 그 묘 만드는 사람은 다 죽였대잖아요. 그 위치 아는 데를 모르게 한다고 싹 다 죽였대잖아요. 이거를 누가 반대하냐면 큰아들이 반대를 해요. 큰아들이 반대를 하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바마마. 그래갖고
아들을 만리장성 쌌는데 내보내버려. 그래갖고 나중에 죽여버려. 예. 그러면서 또 여러분들 유명한 진시황 얘기는 불로초. 그렇죠? 3,000명의 동자를 뽑아갖고 불로초 구하라고 저쪽에 내려가면은 먹으면 안 공진당인지 뭔지 그거 먹으면 안 죽는다고. 그래갖고 내보내는데 결국은 가갖고 안 왔잖아요. 그 사람들이 일본 가서 살았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일본의 시조가 됐다는 얘기도 있고 어쨌거나 그러면서 진나라는 금방 망해요. 진나라가 금방 망하면서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초한지, 초나라와 한나라. 장기 둘 때 초나라, 한나라, 장기, 한나라는 빨간 거, 초나라는 파란 거 아시죠? 거기에 항우와 유방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항우 장사라고 그러잖아요. 항우는 힘이 어마어마하게 셌어. 근데 이 항우가 힘만 셌어. 유방은 외우기도 쉽잖아. 유방은 내가 그 비누 만들 때 용인시 처인구 유방리야. 유방리 아는 분들 알 거예요. 그거 왜 유방이냐면 그 동네가 유방 같아서 유방리예요. 동네가. 어쨌든 이 유방은 어쨌든 뭐 하여튼 굉장히 남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야. 장량과 한신이라는 이 책사의 말을 잘 들어요. 계속 항우가 유리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몰리죠.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그래서 이제 마지막 강에 딱 들어서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지막 코너에 몰려요. 이랬을 때 배수진을 치자. 내가 힘으로는 누구든지 다 이길 수 있으니까 병사들한테 우리 저 한나라 놈들 이길 수 있다. 그래갖고 이제 결의를 하는데 딱 공격하려고 보니까 눈빛이 다 살아있는 거야. 우리가 덤벼들었다가는 아니 뭐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대는데 우리가 아무리 지금 군사수로 우수하지만 안 되겠다. 한신이 건의를 해요. 유방한테. 하루 참자고. 그래서 바로 안 몰고 기다렸는데 이 한신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초나라 혹시 이따가 온 군사들이 있으면 전부 다 불러오라고. 너희들 초나라 노래를 아느냐? 안다고. 그 앞에서 아주 구성지게 노래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도끼를 품었던 초나라 군사들이 막 고향 생각나고 우는 거야. 이게 바로 사면초가야. 사면에서 초나라 노래가 흘러나온다. 그래서 결국은 항우가 내가 도저히 이길 수가 없구나. 그래서 자결을 하죠. 자기 애첩이랑. 그래갖고 탄생된 나라가 한나라야. 한나라. 여러분들 중국 사람들 한족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나라가 중국의 기본이 되는 거죠. 한나라는 처음에 잘 나갔어요. 잘 나갔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관료들이 부패를 하고 십상시, 이거 어서 많이 들었던 얘기죠. 몇 년 전에 한관들 10명이 황제를 주물르는 거야. 심지어 영제라고 병약한 환자가 있었는데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황제를 자기네들 마음대로 막 고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중국에는 황건적이 있고 홍건적이 있어요. 황건적은 바로 삼국시대가 열리기, 이제 위초고라고 조조, 유비, 손곤으로 하는 삼국시대 전에 들고 일어나는 건 황건적이야. 그 다음 명나라를 탄생시킨 건 홍건적이에요. 근데 황건적이 들고 일어나요. 막 들고 일어나니까 동탁이 십상시도 쳐부수시고 황건적도 쳐부셔야 되겠다 그래서 들어와갖고 정권을 잡죠. 근데 이 동탁이 처음에는 처음에는 다 좋은 마음으로 들어와. 우리나라 대통령도 처음 할 땐 다 좋다가 마지막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똑같이 항상심이라고 그래.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이 항상 똑같은 거. 이거 유지하는 게 우리 인생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 항상심을 유지한다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어쨌거나 이 동탁을 죽여야 되겠다. 그래갖고 동탁을 몰아내죠. 그리고 이제 펼쳐지는 게 우리가 그 유명한 삼국시대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위초고, 장비, 관우,
뭐 여포, 아버지 동탁 죽이려고 그러는 여포, 뭐 이런 얘기를 여러분 쭉 중국이 이렇게 흘러나가죠. 어쨌든 사실은 조조가 결국은 삼국을 통일하지 못해요. 유비가 굉장히 삼국지에서는 주인공으로 나오지만은 조조가 굉장히 현명하고 똑똑한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결국은 사마의가 통일의 시작을 하고 그 손자 사마진이 삼국을 통일을 하죠. 근데 이 사마진이 이 통일을 하고 이 나라를 잘 유지하다가 또 한 200~300년 지나가고 난 다음에 또 중국은 항상 그래요. 아주 어처구니 없이 나라가 망해요. 600년, 지금부터가 아주 중요해요. 600년경에 수나라가 나라를 통일을 다시 해요. 수나라가 나라를 통일하는데 이 수양제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 나라를 이제 다 통일하고 힘도 좀 남고 그러니까 어딜 쳐야 된다? 만주를 휘어잡고 있는 고구려를 쳐야 된다. 그래갖고 고구려로 쳐들어와요. 그런데 3번을 쳐들어오는데 우리 을지문덕, 이 을주문덕한테 당해갖고 이 수나라는 40년을 못 가요. 근데 을지는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 성이 아니라 여진족 성이에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토요특강 못 들었으면은 못하죠. 여진족은 사실 우리 지금 탈북 주민이 여기 있는데 신의주에서 탈북을 했는데 아직도 여진족하고 같이 산대요. 북한에서도 여진족은 따로 관리를 한대. 여진족이라고. 그러니까 여진족 사람들은 이 고구려하고 신라하고 그래서 싸웠을 때 통역관을 데리고 나왔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고구려는 우리 말을 같이 쓰지는 않고 그 여진족 쪽, 만주족 언어를 썼어요. 근데 우리도 지금 만주족 사람들하고 한 6개월만 같이 있으면 의사소통이 된대요. 그렇게 비슷한 말이 많대요. 어쨌거나 하여튼 을지문덕 장군 때문에 수나라는 그 40년밖에 못하고 망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당나라, 이 기가 막힌 당나라가 등장을 하죠. 당나라는 우리 신라하고 당나라하고 연합을 해서 고구려를 무너뜨리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릴 이 중국은요, 우리랑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나라야. 우리 정세에 항상 영향을 미쳐. 근데 신라가 통일을 하면서 이만큼을 당나라한테 줘버려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 땅 여기까지 있었는데 반 이상을 줘버린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신라가 통일하지 말아야 되고 누가 통일을 했어야 돼? 고구려가 통일하면은 완전히 이 동북아 정세는 완전히 바뀌었겠죠. 근데 어쨌든 신라가 통일을 했어요. 그래서 어떨 때 보면은 나도 경상도 사람이지만은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아요. 마음에 안 들 때가. 어쨌든 이 당나라 시대 때는 전쟁이 없었던 시대예요. 중국 역사에 보면. 그래서 당나라 군인들은 거의 훈련을 안 해요. 그래서 좀 전차는 군인을 보면은 니네들 당나라 군대냐? 이렇게 말하는 게 바로 여기서 나와요. 여기에서 이제 알록산 그 양귀비가 등장을 하죠. 현종. 그때까지만 해도 당나라는 시안, 이 현종이 시안은 아까 진시황 묘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시안에는 현종의 별장이 있었어요. 거기 온천이 나와. 기가 막히죠. 참 벌판이 내려다 보이는 게 온천이 나오면 그냥 현종하고 양귀비하고 그냥 둘이서 그냥 온갖 사랑을 다 나눴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현종이 굉장히 똑똑했는데 양귀비를 만나는 순간 바보가 돼버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여튼 똑똑한 남자는 이쁜 여자를 만나는 순간 바보가 되는 거야. 어쨌든 그렇게 다 좋은 당나라가 문화를 굉장히 많이 꼽히던 시절이에요. 이 문화가 꼽힌 시절이 몇 번 있는데 이 한나라, 당나라, 그 다음에 명나라, 최고로 꼽힌 건 청나라예요.
청나라가 최고로 문화가 꼽힌 중국 역사를 훑어보면은 어쨌든 당나라가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들은 송나라, 요나라, 금나라. 금나라는 거란족, 여진족, 만주족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무슨 시대가 오느냐면 몽골 시대가 와요. 징기스칸한테 마지막으로 빼앗기면서 중국은 이제 원나라가 돼. 원나라가 이제 점점 더 커졌죠. 몽골족에 들어갔으니까. 우리나라는 이때 어떤 시대였느냐 하면 고려 시대예요. 고려 시대. 그래서 우리 뭐 충렬왕, 뭐 무슨 무슨 왕, 이게 다 누구한테 충성한다고 그러냐? 원나라한테 충성한다고 앞에 충자를 쓴 거예요. 그 충자가 그 충자야. 다른 충자가 아니고. 그리고 전부 다 만주족, 몽골족 부인 얻어다가 결혼하고. 그래서 마지막 고려 시대의 왕들은 우리나라 말을 못 했다는 거예요. 몽골 말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을 못 알아들었던 거야. 그러니까 중국에 제가 지금 강조하는 것은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관계 없었던 나라가 아니라 거의 뭐 주인 아니면 종 아니면 침략하거나 또 원나라 때는 우리나라 침략해갖고 인지를 얼마나 많이 끌고 갔어요. 왜냐하면 이 원나라가 인구가 150만, 그러니까 몽골의 아이들이 150만도 안 됐는데 2억 명을 다스렸으니까.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 여자가 필요한 거, 인구를 늘리려면은. 그래서 그렇게 많이 끌려갔던 거죠. 어쨌건 이 원나라 끝에는 이제 주원장이라는 여러분들 이름 많이 들어서 명나라가 이제 등장을 하죠. 요때는 홍건적이야. 홍건적. 그래갖고 명교, 무협지에 보면 여러분들 뭐 태평교, 명교, 무당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그러니까 이건 명교하고 백령교도하고 합쳐갖고 나라를 세운 게 명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협지를 읽어보면은 소림사, 무당, 태백산의 누구,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게 다 민속 종교하고 연결돼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도 민속 종교하고 연결된 종교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알게 모르게 우리나라 정치에 많은 영향을 미치죠. 근데 문제는 명나라는 우리를 속국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이성계가 왕이 되고도 왕주의를 한동안 못 받아. 3년 동안. 너는 반란으로 돼갖고 너는 왕으로 인정할 수 없다. 3년을 기다려요. 그래서 우리가 명칭 중에 알아야 되는 게 대감, 상감. 대감이나 상감이나 한 끗 차이야. 근데 우린 상감마마를 왕으로 하잖아요. 이 상감이라는 단어도 중국 사람들이 준 거예요. 명나라에서. 우린 감히 황제라는 단어도 못 썼고 왕이라는 칭호도 누가 내려줘야 돼? 왕이라는 칭호도 명나라가 내려줘야 돼. 이 칭호도. 근데 이 명나라 시대 1592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임진왜란이 벌어져요. 임진왜란이 벌어지고 이제 막 거의 왕이 막 압록강 앞까지 도망을 가니까 이 명나라에서 이여성 장군을 보내갖고 오만을 보내갖고 전쟁을 하죠. 요거는 내가 예전에 강의 때 1시간에 걸쳐서 강의한 내용이 있어요. 아주 리얼하고 재미나게 얘기를 해줬는데 이때 명나라가 저 밑에 부산까지 내몰고 일본까지 밀고 갔으면 명나라는 안 망했어요. 그런데 바로 한양을 탈환하고부터 뭐를 하느냐면은 휴전을 제의를 해요. 그러면서 거의 5년 동안을 명나라 군인들이 5만 명이 여기서 머물러. 그러면서 계속 본국이 군사 아주 잘 싸우는 애도 5만 명을 딱 빼냈으니까 계속 북쪽이 약해졌던 거야. 그래서 얼마 버티지 못하고 누구한테 나라를 뺏겼냐면 만주족한테 나라를 뺏겨요. 그게 바로 청나라예요. 예. 청나라가 바로 되면서 임진왜란 다음에 바로 온 게 병자호란이잖아. 이건 왜란이고 저건 호란이잖아요. 예, 예. 병자호란. 이때부터는 청나라. 그러니까 너희들 우리한테 형님 나라로 해라.
우리는 명나라하고 의리를 지켜야 벌써 게임 끝났는데 우리는 명나라한테 의리를 지켜야 된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구나. 그러고 밀고 내려오는 게 병자호란이에요. 그때 뭐 역사학자들마다 인원수가 다르지만 우리나라 남자는 거의 안 데려가고 그때도 150만 명의 만주족이 1억 5천만 명의 한족을 지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무서울 게 아니야. 조금만 하면은 먹을 수가 있어. 내가 늘 얘기했지만 일본도 만주까지 먹었어요. 일본도, 영국도, 아까 영국 그려달라고 그러니 영국도 아편 전쟁으로 중국 거의 먹어갖고 항복해갖고 홍콩하고 여기저기 내줬잖아요. 홍콩하고 카지노 있는데 마카오를 내줬잖아요. 100년 쓰라고. 그런데 만주도 중국을 먹었고 몽고도 중국을 먹었고 일본도 중국을 먹었는데 우리나라만 중국을 못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정신 차리면은 먹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너무 위험한 발언을 했나? 나는 먹어서도 안 되고 먹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지만 중국을 무서워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중국을 무서워할 필요도 없어요. 어쨌거나 이 청나라는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 4,000년을 지금 25분에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어쨌거나 하여튼 이 청나라는 정말로 문화적으로 융성했던 나라예요. 그런데 문제는 점점 1800년 오면서 아편을 하고 시작하면서 이 제국주의를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제국주의를. 요때는 막 제국주의가 막 나올 때 청나라는 누가 난리를 쳤느냐면 서태후가 48년을 집권을 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여자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 서태후는 또 남성 편력이 너무너무 심했던 황후예요. 그러니 이게 뭐가 될 게 뭐 있어. 그래갖고 청일전쟁은 또 여러분들 잘 알죠. 동학혁명 일어나고 나서 고종이 이게 곧 있으면 죽을 것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청나라한테 우리 좀 지켜달라고. 그래갖고 7,000명을 파견을 해요.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우리도 이거 우리 그 시모노세키 조약을 통해서 먹을 수가 있게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갖고 해갖고 이건 시모노세키 조약은 그 다음의 일이지만은 하여튼 전쟁을 해갖고 어마어마한 중국에서 배를 갖고 나왔는데 포가 좋았는데 포알이 없었던 거야. 배도 크고 이 서편제가 다 끌어다 쓰는 바람에 이화원 만들고 사치하고 향락하고 그러는 바람에 청나라는 1912년에 끝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거의 같이 명을 하죠.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막 별게 다 생겨요. 근데 결국은 국민당의 장제스라고 그러죠. 원래 이름이 장제스예요. 공산당의 마오쩌둥하고 결국은 서로 싸워요. 이제 권력을 가지고. 그러다가 1949년에 결국은 마오쩌둥이 이기죠. 장제스는 대만으로 도망가고. 그래갖고 1949년에 공산당이 이제 중국 공산당이 탄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중국의 역사가 흘러왔죠. 근데 49년에 자기네들이 내전을 통해서 공산당이 정권을 잡았는데 1950년에 6.25가 터져요. 6.25가 터지니까 압록강까지 우리가 밀고 올라갔을 때 마오쩌둥은 순망치한이라는 말을 써요.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고. 북한이라는 요게 없어지면은 바로 우리가 미국이라는 나라, 우리는 공산주의고 미국이 민주주의인데, 그러니까 정말로 잘 싸우는 군인들 90만 명을 파견을 하죠. 아무것도 안 보내고 여기 옥수수하고 쌀가루만 딱 져서 총 한 자로 해갖고 밤에만 움직이는 거야. 그렇게 많은 사람이 들어올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지. 그 바람에 일사후퇴라는 게 생긴 거예요. 이것도 결국은 누구 얘기냐면 중국하고 우리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역사 안에서 일본을 뗄래야 뗄 수 없지만은
중국도 뗄래야 뗄 수 없는 나라야. 그렇다면 중국을 이해해야 돼. 도대체 중국 민족은 어떻게 생겨먹었고 그 민족은 심성이 어떻고 그런 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전혀 모르고 방송에서 뭐만 나오면 저런 나쁜 놈들, 저런 이상한 놈들 요 정도 수준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지금도 중국은 공산주의고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지만 중국은 대미 수출은 중국에 밀려 2위로 떨어졌어요. 유독 나이 들어 젊을 때보다 더 멋있고 아름다워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 젊었을 땐 나이에 비해 어려 보였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자 자기 나이보다 더 나이 들어 보이는 사람, 조금은 신경질적이고 무미건조한 얼굴로 변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나쁘게 변한 얼굴이 아니고 바로 인상입니다. 인상이 좋아지면 나이 들어 보이는 얼굴이나 험한 얼굴도 바뀌게 됩니다. 또 다른 아름다움이 생기는 거죠. 특히 경제적 여유를 떠나 나이 들수록 외모가 멋있어지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들에겐 4가지의 비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말을 예쁘게 해야 얼굴 인상도 좋아진다. 욕하거나 험한 말을 하는 사람들의 인상은 어떤가요? 대부분 상기되어 있고 사나운 표정입니다. 나쁜 말에는 이에 어울리는 표정이 따라오게 됩니다.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말이 우리의 생각이나 행동에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나쁜 말을 하면 표정도 따라갑니다. 좋은 말은 좋은 생각에 영향을 주고 좋은 인상으로 남습니다. 두 번째, 내 마음대로 하려는 마음을 버린다. 여러 욕심 중에서 인상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에 대한 욕심이라고 합니다. 내 생각대로 하지 않으면 비난하는 마음은 그 사람을 내 마음대로 하려는 욕심에서 비롯됩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말이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쳐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사람을 내 마음대로 하려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세월의 흔적으로 인상에 남게 됩니다. 세 번째,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게 있다는 걸 받아들인다. 체념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관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걸 받아들이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네 번째, 가진 것에 감사한다. 가진 것에 감사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얼굴이 밝다는 것입니다. 기쁨은 만족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 자체만으로도 행복한 느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변화입니다. 더 벌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좋은 인상을 지닌 중년으로 혹은 노년으로 나이 들 것입니다. 여러분은 평소 외모 관리를 잘 하시는 편이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외모 관리는 운동과 마찬가지로 의지력과 꾸준한 노력을 요구합니다. 부지런함이 필요한 외모 관리는 우리가 운동에 신경을 쓰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가천대학교 이기려 총장님이 90세가 넘으셨지만 여전히 5060대처럼 보이신다고 합니다. 이분의 자기관리 능력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부지런하게 노력하고 절제하는 것은 강력한 의지력을 요구하는 일이지만 그분이 그것을 지키셨다는 것은 정말 멋진 일인데요. 이를 통해 외모 관리에 또 다른 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외모 관리는 나태해지는 자신을 돌려세우고 정신을 가다듬는 데 도움을 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외모가 살아가는데 중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성격이나 내적인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는 외모의 중요성을 완전히 간과한 의견일 수도 있습니다. 외모 관리는 우리의 청결, 체형, 화장 등 외부의 모습과 몸의 관리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외형의 관리는 내적인 충실과 정신적인 안정에도 상당한 도움을 준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나이 들수록 외모를 가꾸지 않으면 손해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외모가 중요한 이유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존감이 높아지고 자신감이 생깁니다. 외모를 가꾸는 것은 정신적인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자신의 외모에 신경을 쓰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성취감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으며 이는 곧 자존감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더 활발하고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는 노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결국 나이가 들수록 외모를 가꾸는 것은
단순히 겉모습을 꾸미는 것을 넘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고령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외모 관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이는 개인의 행복과 사회적 관계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라도 외모 관리에 신경 쓰고 나 자신을 더욱 빛나게 만드는 노력을 시작해 봅시다. 두 번째는 인간관계 형성에도 도움이 됩니다. 현대 사회는 과거에 비해 눈부신 의학적 발전을 이루어냈습니다. 이러한 발전 덕분에 평균 수명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사람들은 예전보다 더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단순히 오래 사는 것만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어떻게 오래 사는지가 중요해졌습니다. 즉, 삶의 질이 중요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고령화 시대에 접어든 지금,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의 삶을 준비하며 건강과 외모 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사회적 활동이 줄어드는 은퇴 이후에도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외모를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외모 관리는 단순히 타인에게 보이는 이미지 개선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과도 직결됩니다. 또한 현대 사회에서는 가족의 형태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핵가족화와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홀로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중장년층과 노년층은 새로운 인간관계, 특히 이성과의 만남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외로움 해소를 넘어서 새로운 삶의 동반자를 찾고자 하는 욕구로 이어지는데요. 사회학자들은 인간의 외모가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지적한다. 첫인상은 만남의 시작을 좌우하며 이는 곧 관계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중장년층이나 노년층이라 할지라도 깔끔하고 매력적인 외모는 새로운 만남에서 긍정적인 인상을 남기고 더 나아가 더 나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는 후광 효과로 인한 신뢰감을 줍니다. 어떤 사람이 서울대학교를 나왔다고 하면 우리는 그 사람이 성격도 좋고 인성도 좋고 성실하며 여러 가지 긍정적인 성격을 가졌을 것이라고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이렇게 서로 관련 없는 특성들을 관련 있다고 잘못 판단 내리는 것을 후광 효과라고 하는데요. 이런 후광 효과가 가장 잘 나타나는 곳이 바로 외모입니다. 외적 매력이 사회생활에 유리하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아름다운 것을 동경합니다. 연예인으로부터 신비함을 느끼는 이유도 수려한 외모 때문이죠.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깔끔한 외모를 가진 사람을 보면 자동으로 능력 있고 친절하고 지적인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람의 역량을 평가할 때 외모는 능력과 무관하지만 영향력이 큰 평가 요소임을 우리는 이미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생활을 하고 나이가 들수록 외모를 잘 가꾸어야 합니다. 외모는 협상의 도구이자 관계 형성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외모 관리를 등한시할 때 발생하는 문제를 생각해 봅시다. 바스러질 것 같이 상한 머릿결에 마구 엉켜있는 머리 스타일을 한 사람을 보면 부지런함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피부가 거칠고 푸석한 사람을 보면 삶의 여유가 느껴지지 않고 어딘가 모르게 지쳐 보입니다. 상대방이 나와 가까운 사람일지라도 만날 때마다 헝클어진 모습만 보여준다면 신뢰를 쌓기가 어렵습니다. 망가진 모습으로는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설명하는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외모를 잘 관리하면 그런 소모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은 물론 좋은 기회를 얻을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의사 전달 효과 역시 몸짓과 표정, 시선이 55%이고 목소리 톤은 38%, 내용은 겨우 7%에 미친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람과의 관계에서 외적 요소가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경험과 지식, 사회적 신용이 높아지지만 이를 제대로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올바른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깔끔하고 정돈된 외모는 상대방에게 효과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외모에 신경 쓰는 것은 단순히 미용이나 패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가치와 신뢰감을 전달하는 수단이 되며 이를 통해
사회활동 참여를 더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나이가 들면서 발생하는 외모의 변화는 불가피한 것이지만 외모 관리를 통해 이러한 변화를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외모 관리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피부 관리는 특히나 중요한데 피부 탄력을 유지하고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청결과 보습이 필요합니다. 일상적인 클렌징과 보습 과정을 통해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하고 건강한 피부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적절한 헤어 관리도 중요합니다. 머리카락은 외모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이며 올바른 헤어 관리를 통해 머리카락의 상태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머리카락 커트와 샴푸, 컨디셔너 사용을 통해 머리카락의 건강을 유지하고 윤기를 더할 수 있습니다. 머리카락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면 자연스럽게 외모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심각한 고민거리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머리숱은 유전이라고 생각하고 관리를 전혀 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3단같이 검고 숱이 많던 머리카락이 세월이 흐르면서 자꾸 빠지고 윤기가 사라져가는 건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도 탄력 있고 숱이 많은 모발을 유지하는 분들을 우리 주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건강한 모발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머리숱을 많게 만드는 방법의 하나는 올바른 머리 감기 방법입니다. 탈모를 예방하려면 두피가 깨끗해야 합니다. 미세먼지, 노폐물, 두피 각질이 모공을 막으면 가려움증, 두피 피부염이 생길 수 있고 머리카락이 많이 빠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 동안 쌓인 노폐물을 제거하기 위해 저녁에 머리를 감는 것이 좋습니다. 머리숱을 많게 만드는 음식으로는 달걀, 연어, 호두, 두부, 검은콩, 해조류, 제철, 과일 등이 있습니다. 사람의 외모에서 머리는 약 70%를 차지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머릿결은 우리의 자신감을 높여주고 매력을 더해줍니다. 단순히 외모를 꾸미는 것 이상으로 개인의 자신감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외모에 대한 관심과 노력은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자세의 반영이기도 합니다. 더불어 외모 관리를 통해 자신에게 더 많은 자신감을 부여받고 삶을 더욱 즐겁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외모를 꾸미는 것뿐만 아니라 건강한 삶을 추구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건강한 식습관은 피부의 상태를 유지하고 체중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선하고 영양가 있는 식품을 꾸준히 섭취함으로써 피부에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과다한 지방이나 당분을 함유한 음식은 피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여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식습관의 변화는 피부의 상태를 개선하고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꾸준한 운동은 체중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며 이는 외모의 변화를 더욱 긍정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운동은 신체적인 활동을 촉진하여 신진대사를 활성화하고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돕는데 이는 피부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운동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신체적인 근육을 강화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이유로 꾸준한 운동은 피부의 상태를 개선하고 체중을 관리하는 데에 도움이 되며 외모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짙어지는 체취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흔히 노인 냄새, 호라비 냄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진정한 외모 관리는 시각적 모습뿐만 아니라 향기까지 관리하는 데 있습니다. 자신의 체취를 알고 그에 맞는 관리법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노년기에는 땀의 분비가 상대적으로 적고 실내 활동이 많아 의외로 매일 샤워를 하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 체취는 땀샘의 피지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특히 피부가 접히기 쉬운 부분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이를 위해 매일 샤워하는 것을 권장하고 의류를 주기적으로 세탁해주는 것도 좋은 방안입니다. 또 적당한 햇볕 쬐기는 살균 효과가 있어 노인 냄새 완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햇볕에 적정 시간 노출하면
비타민 D 합성을 촉진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입이 마르면 구강 내 세균이 증가해서 구취가 나고 잇몸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정기적인 치과 진료와 식사 후에는 양치를 꼭 하셔서 치아 건강에도 신경 쓰셔야 합니다. 오늘은 나이 들수록 외모 관리의 중요성과 그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사회적 환경에서는 매체를 통해 젊고 아름다운 외모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외모에 대한 압력이 더해지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특히나 광고, 영화, 소셜 미디어 등에서는 늘 젊고 화려한 이미지가 부각되면서 나이를 먹을수록 외모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자존감과 자신감을 훼손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자신의 외모에 대한 긍정적인 자아, 이미지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은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필요한 자세입니다. 외모의 변화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외모만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인격, 능력, 경험 등 많은 측면이 개인의 가치를 형성하며 외모는 단지 그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것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른 외모에 대한 압력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음의 평화와 안정은 외모보다 훨씬 더 중요하며 이를 위해 외모에 대한 압력을 극복하는 데 주저하지 않아야 합니다. 외모에 대한 불안감을 극복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자세를 유지한다면 나이가 들어가더라도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외모는 신뢰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성숙한 이미지를 유지하려는 욕구는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는 요소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외모가 치명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깔끔하고 자신감 있게 보이는 외모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모만으로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적인 성숙함과 신념, 능력, 인격적 특성 등도 신뢰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외모뿐만 아니라 내적인 자질도 함께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드린 것들은 하루아침에 달성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이것들이 쌓여 나의 외모 경쟁력을 높여주는 것인데요. 외모만으로만 편한 삶을 살 수는 없지만 내 삶의 질을 높여주는 건 확실합니다. 인생은 결과가 아닙니다. 나의 하루가 쌓여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듯 하루하루 살아가는 과정 자체가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신가요? 삶이 주는 오늘 하루를 낭비하지 말길 바랍니다. 외면과 내면 모두 우리가 타고나면서부터 가진 것이기에 둘 다 전보다 나아지도록 노력하는 사람이 진정 매력적인 사람이지 않을까요? 요즘에는 잘생기거나 예쁜 사람이 성격도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만큼 성숙하고 훌륭한 내면을 가진 사람들은 외형에도 꾸준히 신경을 씁니다. 그들 모두가 특출나게 아름답고 잘생겼다기보다는 자신에게 어울리는 스타일을 스스로 잘 알고 상황이나 장소에 맞게 꾸미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외모 관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외모에 신경 쓰는 것은 자신감을 높이고 건강을 유지하며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현재의 모습에 대한 자각과 아름다워지겠다는 결심, 그리고 순간순간 작은 행동의 변화만으로 분명 잃어버린 매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외모의 변화를 원한다면 이제부터 매 순간 나의 행동을 주의 깊게 지켜보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외모 관리를 해야 되는 진짜 이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외모 관리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나이 들수록 외모 관리가 삶의 질과 직결된다. 단순히 예쁘고 잘생겨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건강과 자신감을 지키는 중요한 습관이 된다. 외모 관리의 의미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커진다. 1. 자기 관리의 태도를 보여준다. 외모는 단순히 겉모습이 아니라 자기 관리의 결과다. 나이가 들어도 깔끔하게 가꾸는 사람은 삶을 성실하게 살아온 인상을 준다. 주변의 신뢰와 존중도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2. 자신감을 유지하게 한다. 외모를 돌보는 습관은
스스로에 대한 만족감을 높인다. 거울을 볼 때 느끼는 작은 자신감이 일상에서의 활력을 만든다. 나이 들수록 자신감은 외모 관리에서 비롯되기도 한다. 3. 건강 상태를 반영한다. 피부, 체형, 표정은 몸과 마음의 건강을 그대로 드러낸다. 외모를 관리하는 습관은 결국 건강을 챙기는 습관과 연결된다. 외모 관리는 단순한 꾸밈이 아니라 건강 관리의 일부다. 4. 사회적 관계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첫인상은 여전히 외모에서 시작된다. 나이가 들어도 깔끔한 외모를 유지하면 관계에서 신뢰와 호감을 얻기 쉽다. 외모 관리는 인간관계의 질까지 좌우하는 요소가 된다. 나이 들수록 외모 관리가 중요한 이유는 자기 관리의 태도, 자신감, 건강, 관계라는 네 가지에서 드러난다. 외모는 단순한 꾸밈이 아니라 삶의 태도를 비추는 거울이다. 결국 외모를 관리하는 습관은 나이가 들수록 더 큰 자산이 된다.